그것이 그럼 청소 삼터 지역을 바꾸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전주에 있는 야후학교 교장 오아이스라고 합니다. 네. 현재 야후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 포럼은 GL 학교 밖 청소년 연구소와 청소년 행복 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포럼인데요. 지역사회에서 각 청소년이 활동해 오신 어떤 지역 활동가분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좀 마련했습니다. 5월 달에 첫 번째 포럼으로 정건희 소장님의 주제로 군산 지역 사례를 공유했고요. 그리고 6월 달에는 국형진 사무국장님이 하신 전남 영광 지역 사례를 주제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저희 포럼에 함께해 주실 패널 분들과 오늘의 발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발표를 맡으신 분은 청소년과 나란히 구은희 소장님이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패널 분들이 아직 다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일단 최연수 한빛청소년재단 상임이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경미 큰 청소년 행복연구소장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GL연구소 윤철경 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아닌가요? 네. 지금 나머지 김정삼, 정건희 소장님은 안 들어오신 거죠? 김정삼, 네, 소장님. 여기 뉴스 바람개비 네, 대표님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공유하기 앞서서 저희 GL 학교 밖 청소년연구소 윤철경 소장님의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좀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매회 포럼을 진행하면서 저희 그 포럼의 취지를 소개해 왔는데요. 제가 저희 연구소가 학교 밖 청소년의 중심을 두고 연구하는 연구소거든요. 근데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한 80%는 지역에 있어요. 이 지역은 어떤 정책을 쓰냐면 자기 지역을 떠나는 청소년들을 성공자로 보고 남아있는 청소년들이 실패로 떠나지 못하는 청소년 실패자로 하고 또 지역에서 관심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청소년들은 지역에서 살고 있고 호흡하고 있고 지역을 위해서 지역 시민으로서 성장해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건전한 토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갖고 있는 그 청소년에 대한 그 연구소의 비전 중에 하나가 지역 시민으로서 청소년을 성장시키고 지역의 삶에 뿌리를 두고 또 세계를 일터로 삼는, 세계가 저희 지역에 있다고 해서 세계가 저희 것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세계를 청소년의 일터로 삼는 그런 것을 비전으로 하는 게 저희 연구소의 하나의 그 가치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희 GL 학교 밖 청소년 연구소에는 청소년 친화 지역연구센터가 있고요. 청소년 친화 지역연구센터가 그 박경미 소장님의 그 큰 청소년 행복연구소와 공동으로 이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런 사례들이 지역을 성장시키고 지역을 어떻게 하면 청소년의 삶의 터전을 성장시킬까, 그것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지역 기반으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해 오신 분들과 이제 그 경험을 나누면서 지역 활동과 들의 경험이 이제 앞으로 지역을 성장시키는 어떤 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가진 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포럼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 저희 스스로에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이 청소년의 삶터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 성공과 실패는 무엇일까? 그 요소는 무엇이고 우리는 앞으로 청소년 활동가들은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에 답을 찾고자 하는 그것을 연구 결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포럼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발제자가 1시간가량 지역사회에서 경험한 그런 청소년물들을 좀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그 설명이 그 사례 발표가 끝나면 각 패널과 참가자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노원 지역 교육복지 생태계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우리 구은희 대표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아마 사례 발표를 한다는 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다는 발표보다는 전국에서 하고 있는 교육복지 사업,
뭐 초창기 2003년에는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표현했었는데요. 근데 그게 노원에서 시작되면서부터의 고민과 그리고 현재의 과제 뭐 이런 거를 좀 이제 관점과 가치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소개라기보다는 지역에서의 어떤 교육복지의 위치, 역할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이시나요? 네. 교육복지를 사업으로 보면 그냥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역에서 펼쳐지는 뭐 교육복지 서비스, 교육 서비스, 복지 서비스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면 이거는 교육복지를 조금 너무 축소해서 보는 방식인 것 같고요. 교육복지가 2002년에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노원 지역에서 준비를 해서 2003년에 시작이 될 때 우리는 교육복지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그리고 지금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그 과제를 어떻게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03년에 교육복지가 진행이 될 때 정말 그때 저희 1세대 활동가들이 전부 다 모여서 교육복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덤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복지를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이 복지나 교육 쪽에 활동했던 2003년에 기존에 공무방, 야학, 청소년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 교육복지를 본인의 일로 또는 본인의 과제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제로 삼았던 것들을 다음 세대 또한 과제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핵심적으로 교육복지를 저희 지역에서 받아들인 저희 1세대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민간에 있는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 모이래요. 그래서 다 모여서 제일 먼저 토론을 한 게 자, 우리 모두 교육복지 어디에 배치될 것인가. 그때 교육청이냐 학교냐 민간이냐 이 세 가지 축에서 이 활동가들이 배치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활동가들을 민과 간의 매개적인 위치에 배치를 시키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름을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 또는 프로젝트 조정자라는 아주 색다른 언어의 업종의 이름을 만들어내고 그 업종의 활동가들이 조직이 돼서 배치가 될 때 당신들은 미인이지만 관의 그릇에 들어가서 민과 관의 매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학습부터 처음 시작하면서 교육복지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교육청과 학교의 프로젝트 조정자, 지역사회 전문가를 배출을 했습니다. 저도 2003년에 프로젝트 조정자로 교육청에 북부교육지원청에 입사를 했어요. 면접을 보고 당당히 면접을 보고 입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력서를 쓸 때 저는 지역에서 저소득 청소년을 몇 년간 이렇게 활동하면서 만났던 사람입니다라는 이력서를 내고 프로젝트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프로젝트 조정자의 역할을 할 때 교육청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관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결제를 안 내주는 거예요. 민간에 있는 사람을 뭘 믿고 이 사람들한테 이런 역할을 줘야 되냐 갖고 굉장히 문제 제기도 있었고 사실 저희도 역할을 잡을 때 많은 이 합의와 협의와 갈등과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단 하나 이제 좀 인정을 받았던 것은 여기 와 있는 학교와 교육청에 와 있는 사람들은 민간에 더 그래도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와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일을 본의 아니게 밤 10시까지 12시까지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관에서 하는 6시까지 근무는 관스럽게 하고요. 6시 이후부터 12시까지는 민스럽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과 관을 넘나들면서 역할을 하는 그렇게 이제 배치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복지 사업에서 사업이 교육청에 있든 민간에 있든 결정 구조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나 프로젝트 조정자가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에 배치가 됐고요. 그래서 저도 제 기억에 제가 그때 30대 중반 정도였는데 뭐 구청장을 만나거나 교육장을 만나거나 이런 거를 되게
과감히 했던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을 만나거나 그리고 관장님을 만나거나 이런 것들을 이 역할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방식을 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 활동가들이 이렇게 배치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약간 원팀 같았어요. 저 13명이었는데요. 13명이 지역에 있는 일들을 원팀으로 하다 보니까 이 관하고 협상력이 좀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13명이 원팀으로 할 때 이제 지역의 민간에 있는 활동가들이 다시 이렇게 결합이 높아지니까 이게 저희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노원 아동 청소년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를 만들게 됐습니다. 2003년에 교육복이 시작되고 2004년에 노원 아동 청소년 네트워크가 발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노원 아동 청소년 네트워크가 뭐 구나 교육청이나 전체적인 교육복지 사업의 영역에 협의나 대응은 이 네트워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이 됐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활동가들이 그전에는 이제 각 관에서 아니면 센터에서 아니면 작은 공부방에서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이게 협의체라고 하는 어떤 형태보다는 만남 이제 이런 정도를 하다가 이 교육복지가 딱 되면서 이게 민하고 관의 공식적인 채널이 됐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있든 교육청에 있든 민간에 있든 구청에 있든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이 근거로 저희가 지역사회 운영협의회 안에 교육복지실무협의회라는 이 민간스러운 협의체를 들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활동가들이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을 하게 됐고, 또 비공식적으로는 이 공식적인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사전 모임, 그리고 다른 집단지성들이 또 다른 협의체를 구성을 하게 됐죠. 이게 어떤 교육복지 실무협의라는 어떤 이름을 갖고 그 안에 별도의 어떤 분과들을 형성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활동가들이 이렇게 이제 한 팀으로 이 네트워크에 이 협의체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의 실천 역량이 곧 교육복지의 역량이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그걸 지역사회 역량으로 봤기 때문에 1세대들이 가장 주력했던 것은 그래서 2세대는 누가 그리고 2세대는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 이게 공식적이든 비정적이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큰 과제로 세우면서 이 조직화를 하게 됐습니다. 교육복지는 2003년에 시작이 됐지만 지금도 저희는 이제 교육복지를 하고 있는 지역이라 전국으로 확산됐던 2013년부터 전국은 어떻게 이제 운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처음 했던 이 마음을 갖고 지금도 운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교육복지를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어떤 영역 또는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갖춰야 됐던 것들, 이런 거를 전문화해내고 분화해내는 게 저희의 목표였어요. 2세대 활동가들을 이제 조직하다 보니까 2세대 활동가들이 보유한 전문성이 있더라고요. 1세대들은 아까 저기 윤철현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밤낮도 없고 토요일 일요일 없고 이런 개념의 본인 스스로가 하나의 조직인 것처럼 일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2세대 활동가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영역이 만들어지는 것도 본인의 전문성으로 영역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활동되는 어떤 공간의 활동의 장이 만들어져서 이제 배치가 되고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2세대 활동가들이 보유한 전문성이 꼭 지역의 전문성이겠다. 그게 아이들하고 만나면 이게 바로 실천 영역이 전문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세대 활동가들의 활동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 그러니까 전문성의 다양화죠. 다양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거, 그리고 이 친구들이 활동하는 영역을 확장해 시켜주는 거, 그리고 어떤 거는 세분화해 주는 거. 동일한 활동에 동일한 사람이 같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세분화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네트워크를 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트워크 하다 지친다고. 이 회의도 참가해야 되고 저 회의도 참가해야 되는데 저희 노원 지역은 조금 다르게 이게 세분화되다 보니까 돌봄에 있는 활동가하고 진로에 있는 활동가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영역의
확장과 전문화가 좀 초창기부터 활동가들 중심으로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되게는 빈곤아동 청소년의 삶과 교육을 지원하는 뭐 돌봄, 위기, 진로, 학습 영역 이렇게 한 4가지 파트의 큰 카테고리로 세분화가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4개로 이 세분화되고 확장이 될 때 이 전문화의 단점은 각자 전문화되고 나면 각자 자기 일만 하잖아요. 세분화가 되면 남의 거는 보지 않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 활동가들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저희 때문에. 왜냐하면 각 영역이 세분화됐지만 각 영역이 연계망이 형성돼야 된다. 그래서 연계 사업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로 파트에 있는 사람도 돌봄 쪽하고 알고 지내야 되고요. 돌봄 쪽 하는 사람도 학습 영역을 다뤄야 되고요. 이런 각 영역의 연계망을 형성하는 게 이 세대의 주요 과제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바빴겠죠, 이 세대가. 그러니까 이 세대 우리 활동가들이 저희들한테 했던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우리는 선배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 사업이 2003년, 2004년, 2005년 오면서 이 세대 활동을 할 때 이 세대들이 했던 주요한 과제는 지역 전체를 조망해라. 지역 전체가 활동가들의 영역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전문화, 세분화 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이 활동가들의 역할로 우리 교육복지가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이 세대가 일정 정도 좀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이 세대들이 3세대를 양성할 때 재구조화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으로 연결되게 됐습니다. 교육복지를 만났던 뭐 다른 지역들도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희 지역도 교육복지를 2000년 받아들일 때부터 현재 지금까지도 아마 노원이 가장 많이 하는 게 학습일 거예요. 학습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이제 노원에 있는 활동가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노원에서 학습했던 것들이 다른 여타의 학습의 공간에서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좀 빠르게 시작되는 편이다. 주제나 과제가 지역 활동가들이 공동학습은 그냥 당연한 활동의 한 가지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가들이 필수 학습 내용은 지역입니다. 지역에 대해서 알아라. 우리 지역에 처음 어떤 단체의 실무자들이 신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교육이 지역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지역 라운딩도 시키고요. 지역의 선배들을 만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학습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공동학습을 하는 이 공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활동가들이 학습을 할 때는요. 본인이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 옆에 있는 사람을 학습에 동참하도록 시키는 촉진하는 역할을 함께 하게 해요. 그래서 혼자 학습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조금 이거 누구랑 같이 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꼭 한 명씩 데리고 와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좀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도 문화로 좀 이어진 것 같아요. 교육복지한 지 지금 제가 17, 18년째인데 18년간 요 문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습 활동이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주제를 갖고 같은 얘기를 하는 방식은 좀 지양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고 다양한 정서적인 교류가 일어나고 또 인간적으로는 그런 감정이 넘나드는 관계가 확장되는 것이 공동학습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징을 잘 만들어서 지금도 이제 저희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모임까지 있거든요. 저희는. 네, 이 모임들이 꾸준히 한 달에 한 번씩 그 세대별로 또는 세대 간의 관계망을 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놓치지 않고 하려고 활동가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공동학습을 쭉 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문제를 지역 과제로 만들어내는 게 공동학습의 특징인 것 같아요. 공동학습을 해왔던 우리 활동가들이 항상 이 자기 센터의 일을 어떻게 할 거냐보다 공동학습을 통해서 지역의 과제를 무엇으로 설정할 것이냐, 그 지역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 거냐는 얘기를 하게 되고 이거를 인식한 활동가가 먼저 나서서 공감하고 스스로 이제 지역 리더로
길러내고 스스로를 길러내기도 하고 옆에 있는 동료를 리더로 길러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하나 있어요. 활동가들이 그래서 먼저 말하는 걸 두려워해요. 이거 먼저 말하는 사람이 일하게 되잖아요. 일하는 몫을 갖게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리더가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말 안 할 건데 막 이렇게. 근데 결국 하는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이 결국 지역에 지금까지 리더로 남아있고 길러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원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흔하게 하는 얘기예요. 혼자 일하는 것보다 낫고 함께 일할 때 시너지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연대 가치나 의미를 활동가들 스스로 입 밖으로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학습활동, 공동학습은 뭘 잘하려고 했던 것보다는요. 숱한 실패를 같이 하기 위해서 좀 모자란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할 때 서로 모자란 거 보태주고 또 실패해도 나 혼자 실패한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실패한 거니까 서로 박수 쳐줄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그런 실패의 산물인 것 같습니다. 학습활동이. 교육복지를 하면서 이게 복지 서비스냐 교육 서비스냐 뭐 지금도 그런 논란을 갖고 있는 지역사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펼칠 때 취약계층 아이들을 지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치 복지 서비스인 양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저희는 교육복지 처음에 중심에 넣었을 때부터 지역 전체를 교육 중심으로 지편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지역의 모든 장이 교육적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교육 공간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03년에 우리 윤은주 선생님이랑 지금 상담복지센터 센터장님이신 윤은주 선생님하고 저하고 교육청에 둘이 근무를 했었을 때 노원구 전체를 라운딩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뭐 교회의 작은 공간부터 뭐 등등등 모든 유휴 공간을 조사를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아이들의 교육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주민들, 지역의 다양한 공간, 모임, 조직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 주체로 그 과정을 밟을 수 있을까? 교육 주체로 발굴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복지를 시작을 했고요. 또 이게 저희가 주 핵심 주제인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 이 돌봄과 교육을 활동에 필요한 사람들을 지역에 없다면 외부에서 찾고 연계하고 또 관계를 형성하고 이걸 발전시키고 하는 이 교육 연계망을 처음부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2003년에 교육복지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지역 안에 있었든 지역 밖에서 다시 노원에 와서 교육 일을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좀 자랑이라면 아직도 누수가 일어나지 않고 지역 활동을 같이 해주시는 아이들을 같이 만나주시는 이 연계망 속에 함께 해주시고 있는 게 저희로서는 교육복지의 가장 큰 성과이기도 합니다. 또 교육복지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1세대가 고민했던 거예요. 한두 명의 유능한 활동가나 특정 기관만의 의지로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활동가를 양성할 때도 그랬고 어떤 기관이나 센터를 만들어낼 때도 그랬고 스스로 연계협력의 가치를 가장 전제로 두고 교육복지를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복지를 시작했던 사람, 뭐 저도 1세대로 활동을 했지만 사실 저희가 지금 5세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유능한 활동가가 많진 않아요. 부족한 활동가들이 많아요. 근데 다수라는 거죠. 다양한 활동가가 다수 지역에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영역의 센터나 사업이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역할을 교육복지가 해왔던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가 참 저희한테 새롭게 이렇게 도전하게 했던 건요. 거버넌스예요. 민과 관이 만나는 거. 그리고 관을 이해하는 거, 관이 민을 이해하는 거. 이런 경험이 교육복지가 아니었으면 우리 민이 관에 들어가서 그걸 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거버넌스의 경험을 서로 민도 학습하고 관도 학습하는 상호학습의 기회를 교육복지가 저희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내 교육청에 근무를 했을 때 관내 민을 파견한 거였고요. 또 관에 있는 주무관이나 팀장이 민에 파견되는 일도 저희 교육복지 사업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도 관을 이해하지만 관도 민을 이해하는,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제가 교육복지를 이제 한 17년, 18년 하면서 참 우습게도 민에도 친한 사람이 많지만요, 관에도 친한 사람이 많아졌어요. 서로 대소사도 챙길 정도로 친한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뭐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친하다고 표현하는 이 밀도는 잘 모르겠지만 서로 이해하는 데는 좀 충분하게 논의할 정도의 사람들은 관에도 있는 것 같아요. 교육복지 사업이 사실 개별 사업으로 어떤 서비스 하나로 추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관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 사업하고 연결점을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구청에 있는 각과, 그렇죠, 자원순환과, 뭐 도시재생과, 그다음에 뭐 자치행정과 뭐 등등등, 꼭 아동청소년과가 아니어도 각각의 다른 영역의 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지역에 관련한 사업들과 연결점을 많이 찾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관은 관대로, 민은 민대로 서로 협력하는 관계나 구조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서로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관행을 만들었던 과정으로 교육복지가 전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핵심적으로 민에서 민간인 저희가 중심으로 잃지 않아야 되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교육복지를 했던 어떤 센터에 누가 바뀌든 또는 관에 누가 바뀌든 그런 과정에서도 교육복지가 흔들리지 않고 방향성을 잃지 않고 내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민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를 지켜내는,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야 한다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그거를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는 여전히 18년간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교육복지를 이제 18년 하면서 아젠다 2020이라는 걸 2009년에 만들었었어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는 무엇을 과제로 삼을 것이냐. 그게 지금은 저희 이제 3세대, 4세대들이 노원 아동청소년 아젠다 2030을 준비하는 연구 모임을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 과정 중에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아젠다 2020에 대한 성과 그리고 2020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교육복지를 저희가 한 5년 하고 난 다음에 2009년이니까 한 7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교육청에 있다가 제가 다시 민간으로 나왔어요. 교육청에는 저희 다른 후배가 이제 들어가고, 그래서 민간에 다시 내려왔을 때 이제 교육복지를 관하고 민이 같이 하고 있지만 민이 조금 더 주도성을 갖고 하려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2020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10년의 장기적 지역 대안을 마련을 하자라는 합의를 지역 활동가들하고 합의를 보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운영할지,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2009년에 진행했던 사업의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를 하는 센터를 확대를 할지, 이 문제를 갖고 토론과 워크숍과 회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가 학교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학교는 교육복지 사업을 어떻게 질적으로 도약시킬 건지, 이 문제도 같이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여러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삶에 필요한 지원이라는 게 뭘까라는 논의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 2009년 그 당시만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교육복지 사업이 뭐 육아도 조금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유초, 중등, 고등까지 이 연계망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아이들의 성장 과정 연계 체계는 어떻게 둘 거냐, 이거를 2020년까지 우리가 한다 그러면 뭘 하면 좋을까라는 얘기도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하나를 시작을 했었어요. 2012년에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프로젝트. 그래서 이 교육복지의 주요 방향을 마을 단위로 실제화시키자. 이 논의가 2012년에 2020 안에서 프로젝트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2020년에 아젠다 2020이 과연 어떤 성과를 냈느냐라는 뭐 구체적으로 뭐가 만들어졌고 무슨 사업을 했고 이런 것보다 제가 이걸 우리 후배들하고 2030을 준비하면서 그림 하나를 그렸었어요. 이제 민간이 주도했던 우리가 같이 지역의 판도를 만들었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노원 처음에 이제 교육 시작하기 전에는 아주 작은 노원 나눔의 집이라는 단체 시작을 해서 제가 2007년에 노원교육지원센터 나란히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고 그때 이제 이 하나하나가 아동 돌봄, 청소년 교육, 교육복지, 시민교육, 청소년 진로, 청소년 위기가 그냥 담당자 한 명 정도가 있는 작은 프로그램들이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들이 2009년에 저희가 2020을 거치면서 이게 민간의 영역으로 갈 것과 관이 주도하고 하는 어떤 구립이나 지립시설로 갈 것들의 분화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분화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세대, 3세대의 활동가들이 만들어진 전문성, 그리고 그 친구들의 활동의 배경,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해나갈 수 있는 역량, 이런 거에 따라서 분화가 점차 이루어지고 그 중심에서 이 민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노원교육자 나란히의 민간이 조금 더 탄탄해질 수 있는 사단법인 청소년과 나란히라고 하는 이 비영리 조직과 비영리에서 일하는 어떤 근거들을 탄탄하게 하는 걸 중심에 두고 이 분화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020의 성과라고 하면 지금의 이 그림에서 보면 나란히에서 자그맣게 시작했던 프로그램들이 어떤 거는 구립시설 센터화 됐고 어떤 거는 다시 민간에 남아서 다시 민간의 역할을 해서 다시 이런 작은 단체와 또는 사람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도식이 그려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관으로 갔던 거는 이제 빼고요. 민간에 있는 우리가 이 과정을 어떻게 만들었나 이제 하면서 제가 하나의 카트를 만든 게 연구였어요. 제가 연구를 안 한 해가 없더라고요. 매년마다 프로젝트도 하고 연구도 하고 뭐 역사를 정리하고 의제팀을 하고 실태 조사를 하고 이 과정을 쭉 이렇게 매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민간 영역과 다시 관과 거버넌스 영역을 구분을 하고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해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런 아동 돌봄 쪽은 저희가 주축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교육복지 18년간 하다가 아동 돌봄은 굉장히 커져서 이거는 저희가 이관시켜 버렸습니다. 교육복지재단으로. 민간 영역에 있는 거를 관하고 민의 거버넌스 핵심 체계에 넣어서 조금 안정화를 시키는 역할로 정리를 하게 됐어요. 교육 파트는 뭐 혁신이나 이런 등등등등은 이제 관 주도로 많이 갔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가 논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조금 주력하고 있는 거는 대안교육기관이에요.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문제나 이거를 해야 되는 역할들은 민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직은 저희가 조금 더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교육복지는 센터화가 되면서 교육부센터가 되면서 사실 이제 그 교육청 밖으로 뺐죠. 그러니까 초창기는 제가 교육청에 근무를 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교육청 밖에서 노원구 안내 교육복지센터를 설립하게 됐었어요. 그게 2012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고 그게 교육청에서 받아들여져서 2016년부터 제도화가 됐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교육복지센터가 노원구에 있는데 그건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있었던 각종 교육 청소년 활동은 아지트 그리고 아이들이 개별 맞춤 지원을 했던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저희가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육복지 영역에 있었던 것들이
센터 안에도 있지만 별도의 영역으로 다시 재구조화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시민교육은 제가 청소년 인문화, 뭐 시민 인문화, 그다음에 청년 인문화, 뭐 이런 등등의 시민교육을 주되게 해왔었거든요. 교육복지에서. 교육복지를 했던 지역에서. 근데 이게 시민들은, 이 학부모나 이 주민들은 이 인문학당이라고 하는 자체적인 어떤 단체를 설립을 하게 됐어요. 그게 지금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를 다시 노원시민 인문학당의 형태를 뜨게 됐는데, 이제 이런 흐름으로 움직이면서 이 스스로 이런 사업들을 동네병부터 거점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좀 저소득층 청년과 주민들을 지원하는 형성 사업을 하고, 또 청소년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라 청소년 카페를 운영하고, 이제 이런 영역으로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계속 만났던 터라 이런 주체들이 이제 청년 활동가를 양성하는 과정을 한 3년간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됐었어요. 아름다운 가게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지금 저희 나란히에는 청년 정책 거버넌스 사무국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시하고 구하고 협의를 해서 청년센터 5랑을 저희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뭐 위탁 사업을 했다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이 활동가들의 양성과 어떤 연구, 지역의 연구나 그 역할들을 좀 분화했던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 나란히 안에 있었던 이 민간의 영역들이 이런 자그마한 어떤 프로젝트가 다시 또 이 작은 단체와 기관을 형성하는 일이 좀 됐었어요. 나란히 안에 소속된 것은 아닌데,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데 지역 안에서는 또 다른 기관과 단체와 모임이 형성이 된 거죠. 이분들이 2013년부터 쭉 저희들하고 같이 했던 분들이 또 다른 형태의 지역의 어떤 주민 조직 모임이 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2030을 저희 이제 4세대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제 며칠 전에 저희가 토론을 할 때도 그랬지만 후배들이 되게 이제 무겁다는 얘기를 해요. 2030이 예, 선배들이 해왔던 이 과정의 그 후속이기 때문에. 2030이 필요성은 이제 한 3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왔지만 다시 이게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이 후속 세대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활동가들이 되게 이제는 개별성도 되게 중요하고 활동가들이 다양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존중돼야 되는 이런 문화가 변화하는 세대가 변화하고 문화가 변하는 과정에 이 지역을 기반으로 했던 교육복지 실천 방식이 어떻게 개선될 거냐. 그리고 저희가 노원의 아동청소년을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게 가난한 이웃, 지역 중심, 청소년 중심 이 3가지의 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심축을 놓치지 않고 가는 전략은 뭐냐. 그래도 지금까지 2020까지 우리가 활동가들이 이걸 놓치지 않는 전략을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2030을 준비하는 이제 우리 후속 세대들이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자란 청소년이 지역이 청년이 되어서 지역을 지키는 구조. 뭐 지금 이 연구도 이제 그게 목적이시겠지만 저희 또한 지금 청년일을 청소년일과 청년일을 연계해서 꾸준히 저희가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지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다음 큰 주제는 이제 거버넌스인 것 같아요. 이제 거버넌스가 저희 노원은 제가 교육청에 관에 들어갔다가 또 제가 청소년 지원센터 나우를 만들 때는 관에 있는 두 팀장님 주임님이
저희 나우센터에 와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아동복지관이라고 하는 구의 시설을 지었을 때 저희 민간에 있는 센터와 관에 있는 센터가 그 건물에 같이 근무를 해요. 협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1세대 했던 김지선 선생님이 지금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 과장님이세요. 저희가 민간 거버넌스의 이 흐름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나 그다음에 전략 그리고 방식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뭐 시도를 했다거나 뭐 이거를 뭐 성공이냐 실패라기보다는 시도를 했다고 보면 2030의 민간 거버넌스의 과제는 지금 민이 스스로 어떻게 중심을 잡아가고 그 내용과 방식을 계승해 줄 거냐. 관에 아무리 거버넌스를 하더라도 가장 핵심은 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집단적인 어떤 협력과 협상이 가능한 민의 중심 그리고 민의 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개선될 거냐는 과제가 남고요. 사업이라고 하는 우리가 무슨 센터라고 하는 이런 사업이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는 중요했고 지금까지 주되게 구축이 되도록 노력을 해왔는데 그 안에 있는 이 내용의 질적 담보는 이 후속 세대가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이 그림에서 우리 요 밑그림을 그러니까 2020까지는 이 상태의 그림인데 아마 2030 의제를 준비하는 우리 후배들이 요 다음 버전의 그림을 이제 상상해서 10년 과제를 그릴 거거든요. 네,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좀 기대도 되고요. 내심 고민도 많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전적으로 지금 저희 3세대, 4세대가 준비할 거거든요. 1, 2세대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젠다 2030의 거는 지속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교육복지 모델. 교육복지 사업이 이제 18년 대려 이제 제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학교가 교육복지를 하고 전 지역이 교육복지를 하고 있죠. 네, 저는 이제 교육복지를 누가 하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서 누가 하고 있는지, 또는 교육복지가 세대 계승이 되고 있는지, 또는 교육복지가 뭐 사업이 연장성이 있는지는 각 지역마다 뭐 평가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은 2003년에 시작했던 교육복지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지역에 다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지속 가능성에서는 그런 것보다는요 좀 지역이 가지는 역량이나 강점이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 좀 부족한 걸 누군가 외부에서도 좀 채우러도 오고 우리 스스로도 그 활동가들을 조금 더 양성시켜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현재 있는 사람들로 이 지속 가능성을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역에 대해서 지역의 역량을 확장시키는 거에 좀 역할을 하는 게 2030의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려운 게 내부의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단체. 저도 이제 이런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역에 새로운 재정을 만들어내는 일을 항상 고민을 해요. 단체 하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새로운 재정은 뭐가 될까? 그러니까 그 기금이 무엇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제 2030하고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계획을 하는 게 한 뭐 3년 위탁하면 3년 계획을 세우고 뭐 5년 뭐 하면 무슨 계획을 세우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2020을 할 때도 그랬고 2030을 지금 준비하는 것도 저희 모두는 지역 계획이거든요. 노원 지역 전체가 어떤 계획으로 움직일 것이냐 이런 계획이 실천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나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역할 분담이 되고 체계화되는 과정이 결국은 지속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지역 계획을 세우는 사람, 지역 계획을 세워서 같이 실천하는 사람, 이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사람, 그 안에 새로 역할 분담을 하고 체계화시키는 과정, 이게 이제 2030 의제 팀이 준비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한 10년 뒤에 지속 가능한 교육복지 모델로 자리 잡는 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뭐 사업이나 사례보다는 그냥 관점 얘기를 해서 그래서 노원의 생태계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또는 뭐 이런 얘기가 궁금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다른 지역하고 뭐 똑같이 센터는 센터대로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더 아주 세세한 질문은 그 다음에 질문으로 받고, 저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인 수장님이 노원 지역의 교육, 복지, 생태계 변화와 과제를 발표했고요. 발표를 들으면서 그동안 2회차까지는 저희가 농어촌 지역 혹은 저 작은 소도시의 그런 청소년에 대한 어떤 생태계를 좀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도시의 지역의 그런 고민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질문을 하셔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패널 분들과 참석해 주신 분들부터 좀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질게요. 일단 우리 패널 분들께서 먼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할까요?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최연수, 네. 한빛 청소년 배다 상임사님. 네. 문희 대표님, 한 18년 동안 이렇게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사람을 키우면서 지역 안에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조망을 가지고 민관의 틀을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어떤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김지선 선생님께서 또 이 농구청 아동복지 이렇게 과장으로 들어가셨다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이 5세대까지 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좀 궁금한 지점이 있어요. 이제 지역을 매개로 하다 보면 매 순간 이제 매년 선거가 지역사회 뭐 지자체 선거 뭐 이렇게 또 국회의원 선거 또 대통령 선거 이렇게 할 때 이 네트워크 팀이 자칫 잘못하면 휘둘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유입되는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조직이 망가지는 그런 것들도 여러 지역에서 저는 많이 목격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갈 수 있었는지 하고 또 그 정치 세력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거리를 둘 수 선택적인 어떤 협력과 이런 것들을 하면 자기 가치를 잃어가지 않을 수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1세대부터 5세대까지라는데 5세대의 어떤 텀은 어느 쪽으로 했으면 지금 현재 한 5세대까지 몇 명 정도가 핵심 인력이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각종 선거 때 저희 아동 청소년 분야의 활동가들은 뭐 관에 들어가서 일한 경우는 없었어요. 한 명도 이제까지. 다만 인수위원회 또는 정책 제안, 그러니까 매년 선거 때마다 전착 제안서를 만들어서 뿌렸어요. 아동 청소년 분야의 민간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제안서들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뭐 인수위원회에 들어가기도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관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혹시나 이제 뭐 출마나 이런 유혹들이 없어요. 있을 거잖아요.
없었어요. 아니 뭐 유혹이라고 뭐 모르겠어요. 저한테 말을 안 해서인데 유혹은 있었는데 예. 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5세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 노원이 움직이는 가장 그 활동가들의 핵심 주축은 이 네트워크거든요. 그러면 돌봄 네트워크, 뭐 위기 진로, 뭐 이런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 이 양은 예를 들면 뭐 돌봄만 해도 돌봄에 지금 저희 마을 돌봄 협의체에 와 있는 사람들이 거의 150명은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냥 몇 명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한 영역에 있는 핵심, 저희 나란히 안에 있는 뭐 핵심 주체들은 뭐 1세대 하면 뭐 우리 뭐 김지 선생님, 뭐 저 선영아 선생님, 윤은주 선생님 이렇게 한 4명 정도 이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실제 이 5세대, 20대, 30대들 그룹들은 상당히 저변이 좀 넓은 편이죠. 근데 이거를 다시 제가 이제 오늘 그림에는 보여드려야지만 네트워크로 설명을 하면 활동가가 저희 2003년에 했을 때보다 굉장히 방대한 사람들이 활동가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오늘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단 저희가 하나의 센터가 만들어질 때 예를 들면 똑같이 다른 지역에도 있는 노원 상담복지센터 하나가 만들어질 때 이 상담복지센터 하나에 있는 활동가들이 저희가 그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활동가들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포진하는 편이에요. 좀 이해되실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직장 개념보다는 예. 활동의 개념으로 포진해 있는 사람들이 좀 있고 이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협의체들, 그러니까 네트워크이죠. 그러니까 협의체들이 상당수가 좀 존재하는 편이에요. 한 사람당 하고 있는 협의체가 이제 이 안에 활동가들이 같이 모여서 협의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2030을 주면서 지금 저희 나란히 안에 3세대, 저희 나란히 안에 5세대 이제 그룹들이 뭘 할 거냐면 명단을 정리할 거예요. 이 지역 계획을 같이 할 사람들의 명단. 그러니까 2030을 같이 준비하는 명단을 아마 이제 작성을 할 텐데 이제 저희도 그때 명단 정리하면 각 영역별로 우리가 활동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했는데 그리는만 그렸지. 근데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청소년과 나라라는 어떤 단체 회원들도 저희가 이제 한 52명의 정회원이 있는데요. 정회원들이 나란히 지역에 소속된 사람들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란히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중심축이고 그 사람들은 이제 거의 2세대 사람들이니까요. 2세대 사람들이 거의 중심축으로 나란히를 운영을 하고 있고 있으니까 아마 5세대 정도 가면 조금 더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4명이었는데 이제 50명이 됐으니까요. 이제 거기서 다시 사다리 타게 사다리가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금 범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참 그 직장 개념하고 지역의 삶하고 직장하고 이렇게 생계 문제하고 같이 연동이 되니까 정말 그 생명력이 운동으로 끝나면 그게 이제 그 생계 문제하고 좀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패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정선님. 네. 아유,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이게 개인이나 지역에서 뭐 개인 혼자 아니면 어디 어느 조직이 뭐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연대해가지고 여태까지 이렇게 만들어 오신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공동학습에 대해서 좀 한 발자국 더 들어간 얘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나 뭐 이런 얘기랑 그 청년 지역에서 자란 청소년이 청년으로서 이제 좀 활동하게 하겠다 이런 좀 고민하시는데 조금 이제 좀 어떤 좀 고민들 좀 하고 계신지 청년과 관련된 어차피 저희가 만나온 아이들인데
그런 걸 좀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청년 고민을 했던 거는 저희가 교육복지 사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그 고민이 이제 세대 활동과 양성 때문에 고민을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뭐 공부방이나 야학이나 이런 거를 했던 1세대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성장했던 친구들이 이제 지역에 계속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중에서 지역사회 전문가로 간 친구도 있고요. 센터가 생길 때마다, 기관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생기기도 했고요. 더 좀 힘들고 열악한 친구들이 공부방에 선생님으로 들어오기도 했고, 그거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이 지금은 사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13센터, 그러니까 인턴십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 사업, 네, 이런 사업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 일을 그 교육복지 하면서 청년 일을 시작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역이 청년을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자.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청년이 오면 너무 힘들어. 청년하고는 잘 이해가 안 돼. 세대의 차이가 있어. 이렇게 느끼지 않고 지역이 청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를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끼리 했던 사업이 뭐냐면 그 청년 활동가 받아들이기 사업이에요. 그래서 40대들하고 20대하고 서로 만나게 하고 일부러 모임하게 하고 그래서 막 모임비를 막 주고 그랬어요. 저희 민간 기금으로. 그래서 사실 지금 각 센터들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젊어졌어요.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유입이 많아요. 다행히. 근데 그게 저희는 그래도 한 10년 좀 노력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도 못 들어오는 친구들을 위한 조사를 한번 했죠. 일경험 조사라고 해서 제가 2017년에 했는데요. 근데 그때 일경험 조사를 하고 이때 가장 취약한 애들을 위한 시스템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만든 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13센터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사업도 제가 일자리 경제과하고 한 3년간 협의한 것 같아요. 잘 안 받아주셔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월급을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육만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한 3년 있고 난 다음에 사실 일자리 사업에 저희 친구들이 많이 유입되는 게 2019년부터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 2019년에 그렇게 만드는 과정 전에 저희가 이제 우리 김희선 과장님이 아동청소년과의 과장으로 가시면서 저희가 제일 먼저 인수위에 요구했던 게 청년팀을 만드는 거였어요. 과 안에. 청년팀이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선 선생님이나 저희 1세대가 우리가 이제 이 노원에서 활동했을 때 마지막 과제는 청년 쪽의 팀과 청년 쪽의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유입될 수 있는 과정을 설계해 주는 것이라고 좀 얘기를 했고, 이제 그게 이제 뭐 공채를 통해서 지선 선생님이 도전을 하게 됐고, 저희가 이제 그 설계를 갖고 지금도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제가 이 청년 일을 이제 보면서 항상 지금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층위를 다양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눈에 띄고 잘하고 일 잘하고 능력 있고 이런 친구들의 청년들이 유입되고 있는 센터의 뭐 사업으로든 업무로도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 외에 이렇게 놓치지 않도록 지역의 체계가 다층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런 것을 지역의 역할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노력은 지금 10년 했지만 다시 2030 과제에 다시 담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봤던 친구들이 계속 저희 지역에 있으면서 저희들하고 그런 일들을 좀 논의해주고 의논해주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얘기한다니까요. 연구임대 아파트에 저희 지역에 연구임대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친구들이 연구임대 아파트를 떠나질 못하잖아요. 주거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지역을 안 떠나니 뭐 해주지만 그래도 지역에 남아주는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다층적인 과제 이게 여러 층위의 청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역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한 10년은 더 지나야 될 것 같긴 하지만 항상 관심에 두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지역에 떠나는 친구들 얘기하니까 저희 지난번 함평이나 어제 영광이나 그런 얘기 들으면서 여기서 지역을 떠나는 건 어떻게 다가올까 좀 새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네, 다음 분, 네, 다음 패널 질문하실 분, 네, 손해주세요. 네, 박경희 네, 저도 발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대표님 발제 들으면서 정말 지역사회 사업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그 대표님이 강조하셨던 협력이나 공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대 간 활동가들 그리고 뭐 지역 주민들, 민간들 이런 협력을 주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새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아젠다 2030을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나눠주셨는데 저는 새롭게 지역사회 활동을 일으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사회 확대를 주도하시면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런 노하우가 있으실 테니까 극복 과정을 좀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어려운 점. 제 기억에 제가 제일 어려웠던 때가 201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왜 어려웠냐면요. 제가 그 교육복지 사업이 그 국가 사업으로 추진이 되다가요. 2012년에 지방이양 사업으로 변화를 했었어요. 근데 국가 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그림을 국가에서 조금 받아들여서 이제 전국에 이렇게 좀 퍼뜨리는 탑다운이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저희도 지역이 지정되어 있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지방 이양으로 딱 가니까 해석이 달라지더라고요. 지방마다. 그러면서 교육복지 사업이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어떤 지방은 사회복지사가 하는 사업, 어떤 지방은 학교가 하는 사업, 어떤 지방은 뭐 무슨 사업 뭐 이렇게 변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게 지역성이고 지방이니까 지방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가 되지만 거기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사업이 생겼냐면 혁신교육지구가 생겼어요. 혁신교육 사업이. 그러니까 교육에서 보면 굉장히 큰 흐름 방향이 생겼죠.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지역의 교육을 고민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나눴던 것 같아요. 무슨 고민을 나눴냐 하면 일단 가장 큰 고민은 보편적인 복지와 선별적인 복지 이화두.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그러면 이 각 기관들이나 활동들이 재편돼야 되느냐, 어떤 청소년을 만날 거냐.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이 지속 가능성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관의 돈을 쓰는 거잖아요. 관에서 만들어진 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 네,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논란과 또 결단이 필요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실제 제가 교육복지센터를 그 당시에 시범사업으로 2011년에 만들고 2013년 됐을 때 제가 서울시교육청하고 굉장히 논란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안 하겠다고 교육복지센터를 교육복지 시범사업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이게 이제까지 지역사업이었는데 너무 학교 중심 사업으로 가니까 지역에 있는 지역 기반의 사업들을 거의 정리하는 분위기가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는 모든 학교에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혁신학교 하면 되지 않냐. 교육복지 하지 말고. 이런 제안이 한 번 있었고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지역사회적 교육 전문가라는 이름을 다 빼고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안 되냐.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도 복지사라고 하면 안 되냐. 부르기도 힘든데. 이런 어떤 세 가지 정도의 굉장히 큰 지역의 이슈가 있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에 있던 교복 사업이 그 이후로 거의 학교 중심으로 갔고요. 지역 사업이 거의 없어졌어요. 지역 기반형 사업이라는 게 거의 없어졌고, 서울이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서울의 지역 기반형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에 배치된 선생님들 아직도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라고 부르는 유일한 곳이 서울이에요. 전국은 다 지금은 복지사라고 불러요. 명칭은 교육복지사라고. 근데 그거를 설득하고 얘기하고 다시 재조정하고 하는 그 해정가 되게 어렵고, 그리고 혁신교육 관련해서는 혁신이 지역 전체 교육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서도 같이 썼어요. 구청하고 저도 쓸 때. 근데 문제는 이거를 관이 갖고 있으니까, 센터를 갖고 있으니까 이 한 발짝 나가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육복지센터는 그래서 미니 갖고 가야 된다. 통합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더라고요. 위기통합센터랑도 통합하려고 그러고, 교육복지센터를 뭐하고도 통합하려고, 그렇게 통합 논의가 그렇게 많아요. 아직도. 근데 우리가 만나는, 지역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을 보면 굉장히 다층적이고 다양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되고 심지어 연계돼야 되고 초중부터 뭐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도 바라봐야 되고 같이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뭐랑 통합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해시키는 게 2013년에 참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그때는 그런 평가도 받았던 것 같아요. 노원 지역이 너무 폐쇄적이다. 지역이 너무 폐쇄적이고 활동가들이 폐쇄적이다. 그냥 같이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뭐 혁신이나 뭐 학교도 그냥 학교를 지원하면 되지. 교육복센터 처음에 할 때도요. 제가 이제 이 네트워크 그림을 그리면서 센터의 모형을 만들었을 때 교장 선생님들이 얼마나 반발이 심하는지, 학교를 지원하라고 만들었더니 학교를 지원을 잘 안 해준다는 등 교육청도 그런 걸로 막 평가 잣대되고 뭐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복지를 전국에서 이제 바라보시는 분, 또는 바라보는 사람도 좀 적어진 것 같아요. 교육복지가 관심이 없어. 다 이제 관심이 바뀌어버린 것 같은데요. 여전히 교육복지가 가장 관심 있는 저희 노원 지역에서 아직도 저희는 그때 그 위기를 잘 극복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저희가 돌봄 쪽에서 돌봄 생태계 구축을 저희가 시범 사업을 노원에서 준비를 하면서 저희 나란히와 교육청과 구청이 같이 사업계획서 썼거든요. 그래서 돌봄 생태계 구축으로 지원단을 만들고, 그다음에 노원만의 특수한 돌봄 시설인 아이오 센터를 지금 24개소를 설립을 했어요. 노원구 안에 지역아동 센터 아닌 아이오 센터, 독립적인 돌봄 센터를. 근데 24개를 설치를 할 때 그때 그 매뉴얼을 만들잖아요. 어떤 아이들을 담는 센터여야 되냐. 근데 모든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우리 그 센터장님이나 우리 사업단에 있는 선생님이나 관이나 교육청이나 모두 합의를 본 게 뭐였냐면, 그래도 1순위는 취약계층이다. 적어도 관에서 만드는 이 돌봄 센터에 취약계층 아이들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게 가장 큰 매뉴얼의 핵심이었어요. 저희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이 누구나의 그 잘못된 해석이 뭐냐면, 그래서 센터가 편한 아이들,
센터가 쉬운 아이들로 운영되게 되는 이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참여가 잘 되는 아이들. 네,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그래도 저희 활동가들이 아직도 그래도 지역교육 계획을 하면서 모든 위기 상황을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중심을 잃지 않았던 가난한 이웃을 중심에 뒀던 이런 것들이 그래도 그 위기를 잘 극복한 결과다. 그리고 교육복지도 그렇기 때문에 학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가 아직도 교육복지를 중심에 두고 활동을 같이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글쎄 이제 청년 일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속도가 막 빨리빨리 나진 않아요. 청소년 일은 속도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위기라면 지금 이렇게 한 3년, 4년 막 이렇게 불 붙여서 이제 조금 싹이 트고 있는 이 단계에서 이제 내년이 선거잖아요. 근데 이슈가, 이 청년 이슈가 어떻게 또 지역에서 화두로 나올지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전만큼 속도가 빠르진 않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활동가들이 지그시 또 받아들이고 또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게 뭐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저희는 한 30년 뭐 이렇게 활동한 게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어서 익숙하고 그런 실패가 뭐 당연한 것처럼 얘기지만 지금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인데 내가 또 뭐 서로 안 겪어본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근데 이 팬데믹에서 우리가 만났던 친구들이 가장 지금 피해를 보고 피해를 본다고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격차와 피해와 상대적 박탈과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사실 2019년 청년 정책 연구할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급작스럽게 왔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제까지 플러스 알파로 더 있는 거라 2030 준비하는 뭐 저나 저희 후배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게 이 팬데믹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네. 네. 좀 질문의 대답이 좀 이렇게 엇나가는 듯하네요. 죄송하네요. 패널도 질문이 끝났고요. 저기 딱 여기 혹시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분들 손 들어주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 상담복지센터에 윤은주 센터장님이 들어와 계셔서 네. 지금 노원이 시범을 하고는 위기통합망 센터, 위기 청소년을 위한 통합망 센터를 저희가 시범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등등의 각 사업들은 좀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특별히 윤은선 센터장님 꼭 오시라고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만약 준비 안 됐으면 네, 네, 이지영 네. 네. 예, 선생님 오늘 너무 중요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교육 쪽에 굉장히 오래는 있었는데 굉장히 좀 좌절도 많이 하고 절망을 해서 떠났었어요. 교육계를 떠나서 좀 예술 쪽으로 완전 새로운 공부를 하고 있던 중에 작년 총선 때 좋아하는 정치인이 저희 지역구에 오면서 유세장 쫓아다니다가 지역위원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교육위원장도 아니고 사회적 경제위원장을 저한테 맡겼는데 교육복지랑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표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일어나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 굉장히 초보적인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용인 정 지역에 있는데 지역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저도 이 지역에 오래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이해가 정말 가장 필요한데 그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역을
그 제가 썼던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뭐 다른 분들이 더 좋은 방법은 갖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다른 패널분들이 말씀하셔도 좋은데, 제가 2009년에 2020을 준비할 때 그때 뭘 했냐면요. 지역의 각 기관이나 그 활동하시는 아주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실무자들이 있잖아요. 실무자들 제가 그때 당시에 100명 정도 만나러 다녔던 것 같아요. 개별을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게 뭐 두드러지게 어디 위원회에 와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었고요. 그런 관장님 이런 분들은 안 만났고 그분은 뭐 안 만나도 되니까. 근데 아주 낮은 단계에 있는 실무자들. 실무자들을 한 분씩 다 만나봤었어요. 다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 한 100분 정도를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게 지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죠. 뭐 그때는 본인 스스로 지역 사람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이제 일을 하는 지역에 있는 청소년도 만나고 학부모도 만나고 이런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나 어떻게 여기 와서 일하게 됐는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모아서 저희 전체 활동가 워크숍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아, 현장에 아주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지역 연수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지역 연구에서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저희가 공유를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100명의 명단은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목표였어요. 내가 여기 기관의 이 돌봄 선생님을 알고 있으면 저 기관의 다른 기관의 돌봄 선생님들 알게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많이 했던 게 그 동네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동네 기관 사람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월계동 사람이면 월계동에서 모이게 했어요. 모임 자체를. 그게 문화의 집에 근무하든 복지관에 근무하든 학교 돌봄 교사든 상관없이 그 동네에서 활동하는 선생님들끼리 만나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참 그게 재밌는 모습이었는데, 어머 얘가 우리 초등학교 얘 누구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사정을 서로가 다 공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동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이 문화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냐면, 저희가 전체 그 연락망이 있거든요. 노원 지역의 아동 청소년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 전체 연락망이 민간 말고요, 구립시설 말고요, 구청까지. 구청에 공무원이 발령나도 저희가 연락망에 다 뿌려요. 누가 발령났다더라, 담당 주임 이름이 누구고 어디서 왔다더라 해가지고 쭉 연락망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 아동 청소년 기관의 담당들한테 뿌려요. 실무자들한테. 아직도 이거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문화 같은 거예요. 다 알게 하는 거예요, 다 알게. 그래서 공유를 직접적으로 만나서 하게 해주고, 또 이런 식으로 정보가 있으면 다 같이 하게 해주고. 근데 제가 이제 이 시작이 2009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2020을 준비하는 그때 제가 그 실무자들 다 만나서 한 사람씩 만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동네에서 만나고, 그리고 노원 전체에 대해서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연수를 하냐면 지역에 대한 이해 연수는요, 관하고 저하고 연합 연수를 하기도 해요. 신입 실무자 전체 관민에 있는 전체 아동청소년 관련 신입 연수는 요거부터 뭐뭐뭐 합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연수를 기획을 해요. 연합 워크숍도 있고 연합 캠프도 있어요. 민관이 같이 하는. 거기에 지역의 이해라는 주제 꼭지를 잡고 민에서는 누가 하고 관에서는 누가 하고 이렇게. 그게 약간 이제 변화하면서 이런 과정까지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역 라운딩은 좀 당연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상담부 센터나 어디 다른 센터 선생님이 오시면 뭐 혁신도 그렇고 그러면 일단 다 만나러 와요, 저를. 그러면 저도 이제 나란히 소개도 하고 나눔의 집 소개도 하고, 심지어 우리가 여기가 언제부터 산동네였는지도 얘기하고 연구인대 아파트는 언제부터 생겼는지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선배를 만나러 오듯이 이렇게
신입이 오면 당연하게 만나러 다녀요. 이렇게 라운딩을 시켜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생기게 됐는데 어쨌든 첫 시발은 가장 신입인 선생님들, 가장 신입이고 가장 현장에 가까운 선생님들을 만나주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왔던 문화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선생님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네, 윤철경 소장님. 네, 오늘 물론 저희가 이제 노원 지역이 정말 전국에 굉장히 특이한 지역이죠. 네, 특이한 지역이라고 봐야죠. 이게 한 20년 전 시작됐는데 사실은 맥은 정부가 시작한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교육복지 사업을 이 지역이 떠안으면서 그걸 시발로 그때 결국 4명이었다 그러신 거죠? 4명의 그 지역에 있던 실무자들이 마음을 합치면서 지역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지금 20년 후에 제가 그때 아마 초반에 봤던 것 같아요. 교육청 PC로 윤은 선생하고 여기 부은희 선생을 교육복지사업 평가나 뭐 이렇게 컨설팅 하러 다닐 때 그때 만났는데 그 20년 후가 지금 굉장히 지역이 탄탄하게 조성된 거를 보고 어떻게 보면 전국에 굉장한 발전 사례, 지역 기반으로 청소년 아동 청소년 사업 그리고 지금 현재 청년 사업까지 이렇게 연계 모델을 지금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지역 모델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는 게 저도 봐도 지역에서 활동가들이 이렇게 한 10년, 20년 활동해주면 지역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의 어떤 실제 모델이 서울 지역 노원인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거는 알고 있었지만 오늘 부은희 대표의 발표를 보면서 이게 이러이러한 과정을 흘러왔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그전에는 뭐 알고는 있었지만은 느끼게 됐는데요. 지난번에 군산의 정건희 소장 모델은 군산시 모델은 굉장히 청년자치연구소가 민간을 중심으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관의 협조도 얻어내요, 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리고 지역 조직화도 해요. 그렇지만은 자치연구소가 중심이 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활동가들이 퍼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가냐 하면은 이제 요런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학교를 다시 세워서 활동가들을 키워서 이 모형을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길이 좀 약간 구멍 같은데 길은 좀 달라요. 모델이 방식이. 예, 저희가 이 두 모델이 다 소중할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것이 2세대, 3세대 활동가가 양성돼서 지역 기반 그것도 철저히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지역 기반으로 이렇게 지역 청소년과 아동 청소년 또 청년까지 연결되는 이 지역의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방식이 하나의 모델을 완성시켜서 그 모델을 전수하는 활동가를 양성하고 또 그 모델을 전파하는 그때 그 표현을 해서 제가 아주 명확하게 개척교회처럼 한 12개를 만들겠다. 지역에 이런 이 꿈을 갖고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이 부은희 선생은 관의 사업, 반주도의 사업인 교육복지 사업을 잡아서 그때 소수 활동가들이 계속 지역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지역계획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역교육계획. 지역교육계획이라는 틀거리를 만들어내면서 그 꿈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계속 활동한 거잖아요. 그것을 키워내면서. 그러니까 활동가라는 양성이 따로 없어. 활동가라는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속 세대 계승 모델을 가진 거예요. 그게 아마 공동학습 모델이고 공동학습이 아까 지역 공동학습이잖아요. 지역에 대한 지역 공동학습이라는 모델로 학습 체계를 아까 설명을 해주셨어요. 누가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그 공동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었는데 하여튼 그 공동학습 모델을 하고 그런 어떤 자꾸 것에 개입하는 사람들을 숫자를 늘려주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 역량은 계속 키워야 된다는 고민은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집중적인 어떤 모델을 갖지 않고 그냥 활동하는 과정 중에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양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다.
이 방식이.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의 모델을 조금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지역교육계획이라는 것을 판을 짜면서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 아마 이거 정책 아젠다 냈기 때문에 선거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이 당이 되든 저 당이 되든 하여튼 아젠다는 들어가니까 양쪽으로. 그리고 이기려면 어느 아젠다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당이든 저 당이든. 그러니까는 이렇게 아젠다를 계속 뿌리는 작업을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제가 그런 점에서 아까 그 최현수 센터장님 지적하셨던 그 정당과의 관계, 선거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고민도 좀 전략적인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건, 위기가 여러 번 왔다. 그 지역 그 교육복지가 지방으로 넘어갔을 때, 그랬을 때, 또 새로운 사업이 들어올 때, 혁신교육. 뭐 왜냐하면 정부는 계속 성과를 내야 되니까 계속 새로운 네이밍을 하잖아요. 그럴 때 틀들이 바뀌어지고. 그런데 그거를 애초에 그 지역교육계획이라는 것을 지켜내느라고 여러 가지 오해 속에서도 지켜냈다. 이걸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것은 학교 중심이었기 때문에 지켜내기가 쉬울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노원에서는 이거는 없었나요? 마을교육공동체. 그거는 또 마을이라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거가 더 트러블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충돌이. 그거는 어떻게, 그 사태는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희가 2012년에 그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마을 프로젝트라는 걸 조사를 하면서 진행을 시켰을 때, 그때 이제 서울시가 마을 공동체라는 예, 그런 사업과 이제 이런 것들 이슈들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게 2012년, 14년, 그것도 비슷하게 13년, 14년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서울시가 하는 마을 공동체에서 하는 사업을 안 받았어요. 10여 년간. 안 받은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일단 이 마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개념도 좀 달랐어요. 어떤 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겁니다. 이게 이게 서로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마을은 저희가 이제 그 아까 가난한 이웃 뭐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청소년 중심이고 지역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말하는 마을은 일정 정도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마을을 마을이라 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저희 노원이라는 곳이 특징이 임대 아파트나 산동네, 이게 다 곳곳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 곳이 없어요. 노원이라는 곳이. 특히 IMF를 거치면서 저희 노원에는 일반 아파트들, 그러니까 민영 아파트 중에 월세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아파트가 낡다 보니까, 낡은 아파트가 많으니까 그런 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원이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제 중계동의 은행사거리 같이 그 학군이 좋은 여기와 아닌 곳의 이 격차와 이 상대적 박탈감도 상당히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중첩되어 있는 곳에 아이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마을을 얘기하면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나 가정이나 학부모까지, 주민들까지 품을 수 있지 않으면 그걸 공동체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마을 공동체라고.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이제까지 쭉 해왔던, 또 같이 해왔던 주민들이 이 마을 공동체에서는 잘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정책적인 이유든 아니면 활동적인 이유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테니까 뭐 그거는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마을 공동체라고 얘기하면 한쪽 방향에서 공동체를 이렇게 지향하고 만들어가는 축이 있는가 하면, 저희 또한 꾸준히 제가 이제까지 활동하면서 한 20여 년간 활동하면서 같이 살아왔던 사람들이 좀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말고 좀 이렇게 외롭지 않게 우리 나름대로 이 공동체를 계속 잘 갖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시민인문학당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노원 시민인문학당이 동네 배움터거든요. 동네별로 있기 때문에 이러면 상계 3, 4동 사람도 상계 3, 4동에서 모여서 배워요.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서로 이렇게 가족같이 지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저희가 풀었죠. 그래서 여기 지원은 마을공동체의 사업비를 받지 않는 사업 방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기 상황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특징이 관이 주도하는 사업비를 안 받아요. 잘. 사업을 안 받는 거 나중에 물을 읽어가지고 저희 방식대로 하는 거 인정하는 사업을 무슨 뭐 작은 돈을 할지 몰라도 중심에 들어가진 잘 않는 편이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항상 선택권은 우리 민혜한테 있다. 그리고 우리 민혜 같이 우리가 중심에 두어야 되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게 우리가 사업으로 갖고 오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굳이 사업화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을 공동체 관련해서 무슨 연합사업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요. 그리고 대려 저희 쪽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 저희 공동체에 있는 분들 중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참여들을 하고 계세요. 주민자치에도 참여하시고 뭐도 참여하시지만 입장을 잘 정리하시는 편이에요.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될지 또는 어떤 활동을 중심으로 둬야 될지 잘 하시면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지금까지 크게 좀 그게 무리가 없이 왔는데 다만 이제 갈등 관계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저기 그 월계동에 있는 어느 공동체 공간 하나를 운영위원장을 맡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기를 일반 이제 주민들이 모두 다 이용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정체성하고 저는 이 동네 마을 사람들이 좀 소외된 분들도 다 올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공동체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래 가지고 좀 갈등 관계가 좀 있어요. 뭐 그거는 큰 갈등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거를 또 지금도 그걸 잘 지켜내고 잘 지금도 동네 일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동네 주민들이 잘 지켜서 사실 그렇게 하신 분들이 지킨 곳은 지금까지 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한 10여 년 넘게 잘 유지가 되고 관계도 되게 좋으시고 또 새로운 위원장이 만들어지셔서 제가 한 2, 3년 하고 이제 다른 분이 위원장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잘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복지 사업,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 사업이라는 교육부 사업이 2003년 왔을 때는 이게 관이 했지만 지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가들이 다 중심에 나서서 했는데 사실 나머지의 그 관 사업은 항상 저희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중심에 둘 거냐 말 거냐를.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들 네, 손 들어주세요. 네, 정수진님. 네. 저는 지금 청소년 관련 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지난 포럼부터 오늘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대단하다고도 많이 느끼고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펼치고 노력하시고 계시는 것에 되게 감탄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윗세대 활동가 분들과 지금의 2030 세대 활동가들의 커뮤니케이션이나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20대여서 그런지 조금은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2030 세대 청년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 20대 애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존재만으로도 아름답기 때문에 뭘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저기 기존 세대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는 기존 세대가 강요하는 거예요. 20대들한테. 20대들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충분히 아름답고 존귀한 세대들이에요. 저는 사실 20대가 무엇을 준비하기보다는 20, 30대가 40대, 50대가 뭘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거꾸로. 그래서 제가 20대, 30대 활동가들한테는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30, 40대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온 거죠. 청소년 활동을. 네, 그거에 대한 좀 자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청소년 활동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문화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그 문화 속에 흡수되는 20대나 30대가 아니면 뒤처진 사람으로 이렇게 잘못 오해해버리는 경향이 좀 있어서 다시 한번 정수진 선생님한테 그런 오류가 있었다면 죄송하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 저는 20대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러니까 이 문화나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본인 탓이 아니라고 인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 탓이 아니거든요. 20대가 만들어 놓은 사회는 아니에요. 근데 20대가 그렇기 때문에 과제는 있는 것 같아요. 20, 30대가 갖는 과제는 사실 굳이 뭐 40대를 뭐하러 따라를 해요. 새로운 과제가 있는데. 근데 그 새로운 과제를 선배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우리 왜 거리두기 잘하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하고 사회적 뭐 관계적 거리두기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이 장점은 그런 걸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해서 좀 편한 게 있어요. 20, 30대를 만나면 거리두기를 잘해주니까. 근데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만큼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공동학습을 해보면 제가 이제 일부러도 저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심지어 뭐 나는 책을 읽으면 책을 뭐 읽으라고 안 해요. 제가 읽은 다음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던데 그러면 본인의 개인 얘기든 취향이든 아니면 생각이든 좀 이게 선배하고 얘기하는 시간을 조금 두려워하지 말고 시간을 좀 잘 내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 가끔은 이 거리두기 때문에 찾아가기가 좀 미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후배를 찾아가는 선배 마음이. 그래서 후배들도 40대도 좀 군 거리두기를 선배들한테는 조금 거리를 좁혀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멘토링이 좋은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멘토링하는 게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세대가 20대, 30대가 겪은 거를 동일하게 겪어오지 않았던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20, 30대한테 본인들의 10대, 20대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것이 더 많이. 얘기를 충분히 들어줘야 되는 세대가 저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를 찾기보다는 되려 본인이 멘티를 할 선배를 찾으셔가지고 이 선배를 멘토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인이 겪은 10대와 지금 현재 20대에 대해서 지금 40대, 50대인 저희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그래도 아직까지 정책을 위반하거나 이거를 안을 낼 때 조금 더 가깝잖아요. 그 관하고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그 얘기를 들어서 이 정책 제안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20, 30대한테 제가 바라는 바예요. 네, 네. 네.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시간이 되는데요. 저도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도 5년 전에 방과후 아카데미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복지사가 연결이 돼서 교육복지사가 돌보미 친구들 많이 보내거든요. 보내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그 학습 커리큘럼을 보면서 저희가 학습에 초점을 안 두고 저희는 예술, 감성 그쪽으로 많이 했거든요. 애들이 학습을 좀 많이 강화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곳이 아니고 아이들의 그런 마음의 돌봄이나 그게 더 필요해서 그런 쪽을 강조하겠다 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 교육복지라는 이름의 정체성이 거기서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복지가 아이들을 그런 학습의 기준치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복지를 하는 거나 하는 거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제일 목적이고 복지는 그걸 달성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한 느낌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들은 학습이나 그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인데
그걸 계속 어쨌든 그런 쪽으로 이게 교육적으로 좀 그러니까 학습적으로 좀 강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 패러다임 계속 유지되고 네, 여보세요?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네, 소장님 여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네네네. 못 지냅니다. 저는 교육복지가 출발이 그 교육에서부터 내일 온거 출발을 잠깐 봤습니다. 했는데 유튜브에서 만나봤나? 이거를 지자체들이 다 이 복지로 해석하고 있다는 게 사문계 이첩시켜가지고요. 아, 잠깐만요. 저기 학생에서 보내라고 하고. 여기 김정산 누구 여기 오디오 좀 꺼주세요. 아, 내일 오전까지. 그러면 그거를 주무관님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네,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7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복지의 사실 그러니까 큰 틀의 핵심은 7월 교육이었는데요. 말이면 나겠네요. 늦어도. 지금 그럼 잘 모든 모르겠네요. 많은 지자체들의 그 근무하시는 분 뭐 중에 사회복지사들이 많으세요. 그 청년인데 그러니까 그때 너무 복지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 5명 거꾸로. 들어왔고요. 네, 네. 저는 그 교육복지의 핵심 여자 하도는 쉼터, 남자 쉼터 골고루 저희가 잘 들어왔어요. 초창기에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돌봄을 넘어선 교육 이렇게 표현을 썼었어요. 핵심 가치는 저는 돌봄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왜냐하면 교육복지의 정책 방향이 3가지였는데 하나가 뭐였냐면 아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주자였어요. 삶의 질. 출발점 평등. 그다음에 이거를 해결하는 게 교육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2003년에 출발시킬 때. 그 3가지의 핵심 방향을 보면 아이들의 삶의 질이 돌봄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돌봄만 갖고는 아이들의 출발점 평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돌봄을 넘어선 교육까지 우리가 고민하는 게 교육복지다. 그거를 교육공동체가 해야 된다. 그게 2003년부터 지금까지 사실 변하지 않은 그런 방향이었고 중간에 지방이양을 하면서 서울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를 더 붙였어요. 결과적으로도 평등해라. 결과적으로 평등. 네, 결과적으로도 평등하자. 그래서 그때 서울시교육청하고 저기 서울 이 교육복지는 무슨 방향, 무슨 사업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게 교육복지 지정학교,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은 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에서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전체 모든 학교가 교육복지를 하도록 체제 개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교육복지를 하니까 지역사회도 모든 사람들이 교육복지를 해야 되니 교육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작은 동네 단위로. 저는 이게 핵심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아까 말씀하신 학습도 있고 돌봄도 있고 뭐도 있는데 이게 그 활동가들의 그 다양한 활동가들이 어떤 아이들 그 활동가에 따라서는 어떤 아이는 문화로 만나고 어떤 아이들은 돌봄으로 만나고 어떤 활동가는 돌봄으로 만나고 어떤 활동가는 학습으로도 만나겠죠. 그래서 그거를 영역 구분을 굳이 하지 말자가 결과적으로 평등이었던 그 가치였어요. 근데 이게 여전히 이게 무슨 서비스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꼭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게 학습 뭐 지도해 주세요. 뭐, 네. 뭐 그렇죠. 요번에도 뭐 팬데믹 때문에 이제 꾸러미 엄청난 꾸러미가 가는데 아이들 개별 상황은 전혀 파악하지 않고 동일한 꾸러미가 막 가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는. 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질의 내용을 우리 소장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일단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 그 청소년과 나란히 부은희 대표님이 발표하신 노원구 사례는 대한민국이 아주 사실 맨 처음에 교육복지 철학이 있었고 학교 교육복지 철학이 있었지만 그 교육복지 철학을 이렇게 지역에서 수용해서 자기 지역의 지역교육계획으로 발전시키면서 꾸준히 20년간 해온 지역이 제가 아는 한에는 없어요. 저희가 그때 초창기에 그 우수 모델로 강서가 뽑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강서는 없어진 게 사회복지관 모델이었어요. 복지사 모델이었어요. 한 기관이 우선적으로 했고 기관 입장에서 지역을 만났는데 그 사업이 없어지고 복지사가 없어지니까 끝났어요. 사업이. 그리고
이쪽은 지역 단위의 지역 기반의 계획을 지역 교육 계획을 세우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지역 아동 청소년에 필요한 것을 지역 중심으로 계속 고민해온 집단이 있는 거잖아요. 집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매일 어떤 새로운 기획을 해낸 거예요. 돈이 있던 없던. 조그만 프로그램과 사업을 해놓으면 그것이 필요에 맞기 때문에 나중에 확대되는 어떤 지역적 필요에 굉장히 민감했다. 요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 지역적 필요에 민감해도 뭐 수단이 없으면 못 하는데 그걸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계속 부인이 대표 혼자서 못했어요. 저거 혼자는 못해요. 그걸 같이 고민하고 추진해 오면서 계속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 그게 아마 오늘 그래서 그 민간에 있던 사람이 그 구청에 들어가서 아동 청소년 정책 모두를 총괄지휘하는 이런 것도 가능한 지역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굉장히 특이한 지역이 전국에 많아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 지난달에 이 고민이 있었거든요. 정건희 소장과 국형진 그 대표와의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정건희 소장은 우리는 그래서 관정책 잘 안 받는다. 관사업.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위탁 잘 안 받는다. 그리고 계속 지역 기반의 활동을 하고 지역을 조직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확대하는 이런 건데 그 영광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의 구성이 다 관사업 중심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한 날 훅 갈 수 있다. 이런 위기 그것에 대비하라. 이런 얘기가 지난주에 이렇게 지난주와 뭐 지난달과 지지난달에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오늘의 한 이 부분이 민이 자기들의 지역교육 계획 속에 계속 아젠다를 만들어내고 필요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지역에 필요한 것이 되니까 관이 그 아젠다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 센터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확대되는 모형이 되니까 지역의 필요에 되게 민감한 두루 퍼지는 이런 게 됐단 말이죠. 노원구라는 게 한 구로 서울의 특정 지역인데 사실 어떤 부분 이런 것도 있어요. 지역의 애들은 있지만 그 지역의 애들이 서울같이 교통이 발달된 곳에 딴 데 가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가장 취약한 애들은 어디도 못 가요. 운동용 외톨이들은 어디도 못 가요. 결국은 지역에서 발굴해줘서 지역에서 끌어내서 지역에서 살살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에 가장 필요한 지역 시민으로 만들어내야 될 어떤 최애 취약계층일 수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지역이 할 수밖에 없다.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크게 안 써도 자기들이 막 뭐 서울을 다 가고 그다음에 세계로도 뻗어나가고 막 그러는데 그런 어떤 분에서 지역교육개혁, 지역복지, 뭐 이렇게 지역교육 이런 데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놓치지 않아야 될 어떤 집단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저희한테 지난달 이번이 3회인데 1, 2회 포럼과 더불어 3회가 이런 독특한 그리고 특이한 그리고 저희한테 모두 감동을 주는 이런 모델과 사례를 공유하게 해주셔서 되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총 16분이 들어오셨고요. 새로운 분들이 있어서 소개하고 싶은데 이번 부담스러울까 봐 다음에 혹시 보면 기회를 소개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포럼은 9월 달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항상 둘째 주 수요일에 하거든요. 다음 주 9월 8일 날 송파 지역 사례를 내용으로 해서 저희 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월 달에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경기도 성남 사례를 중심으로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구은희 소장님 긴 시간 동안 질의응답 대답해주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9월 달 포럼에 만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고맙습니다.